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가을을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1. 노부코는 여자대학에 다닐 때부터 재원으로 이름이 났다. 작가가 되어 문단에 나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노부코가 재학 중에 이미 300몇 장이나 되는 자서전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직 여학교도 마치지 못한 여동생 데루코와 자기를 데리고 과부로 수절하는 어머니 체면도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노부코는 창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 관습에 따라 혼사부터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노부코에게는 슌키치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다. 슌키치는 그때 아직 대학 문과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역시 장차 작가가 될 뜻이 있는 듯했다. 노부코는 어려서부터 이 대학생 사촌 오빠와 친했다. 그런데 문학이라는 공통 화제가 생기고 나서 더욱 친해졌다. 다만 슌키치는 노부코와 달리 그때 유행하던 톨스토이즘 따위에는 전혀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이때 톨스토이즘은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예술관, 인생관,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세계적으로 유행한 인도주의적 사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시라카바파를 중심으로 이상주의 문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늘 프랑스식 야유와 경구만 늘어놓았다. 슌키치의 이런 냉소적인 태도는 때로 늘 진지한 노부코를 화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노부코는 화를 내면서도 슌키치의 야유와 경구에서 경멸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노부코는 학교에 다닐 때도 슌키치와 함께 전시회나 음악회에 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물론 그럴 때는 대개 여동생인 데루코를 데리고 갔다. 셋은 오가며 스스럼 없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동생 데루코는 가끔 대화 밖으로 밀려날 때도 있었다. 그래도 어린 데루코는 별다른 불평이 없는지 쇼윈도에 진열된 양산이나 비단 쇼를 구경하며 따라왔다. 노부코는 그걸 눈치채면 바로 화제를 돌려 다시 여동생에게도 말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데루코가 따라왔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까먹는 사람은 늘 노부코 자신이었다. 슌키치는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지 변함없이 세련된 농담을 계속 던지며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오가는 인파 속을 성큼성큼 걸었다. 노부코와 사촌 오빠의 사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결혼을 예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동창들은 저마다 노부코의 미래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다. 특히 슌키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스운 일이지만 더욱 심했다. 노부코 또한 한편으로 그 사람들의 추측을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일부러 풍기곤 했다. 따라서 동창들 머릿속에는 졸업하기도 전에 어느새 노부코와 슌키치의 모습이 마치 신랑 신부 사진처럼 늘 함께 있는 모습으로 또렷하게 새겨졌다. 하지만 학교를 마치자 노부코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오사카에 있는 어떤 회사에 갓 취직한 상과대학 출신 청년과 서둘러 결혼하고 말았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른 지 2, 3일 뒤에 신랑과 함께 근무처가 있는 오사카로 떠났다. 그때 도쿄역으로 배웅하러 나갔던 이의 말에 따르면 노부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여동생 데루코를 이리저리 달랬다고 한다. 동창들은 다들 의아하게 여겼다. 그 의아해하는 마음속에는 기쁘다는 감정과 이전과는 다른 의미에서 시샘하는 마음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노부코 편을 들어 모두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 또 어떤 이는 노부코를 의심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이 결국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 스스로도 모를 리 없었다. 노부코는 왜 슌키치와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 뒤로 한동안 모이기만 하면 무척 중대한 문제라는 듯이 꼭 이 의문을 화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럭저럭 2달쯤 지난 뒤에는 노부코를 완전히 잊고 말았다. 물론 노부코가 썼을 장편 소설에 대한 소문 따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사이에 노부코는 오사카 교회에 행복한 새 가정을 꾸몄다.
신혼집은 그 일대에서 가장 한적하고 조용한 소나무 숲에 있었다. 송진 냄새와 햇빛, 그런 것들이 남편이 집을 비울 때면 늘 2층짜리 신혼 셋집 안을 생기 넘치는 침묵으로 채웠다. 그런 호젓한 오후, 이따금 까닭없이 기분이 가라앉으면 노부코는 늘 반지꼬리에 있는 서랍을 열어 그 바닥에 접어둔 분홍색 편지지를 펼쳐보았다. 편지지에는 펜으로 쓴 꼼꼼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언니와 함께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요. 언니, 부디 아무쪼록 날 용서하세요. 언니의 안타까운 희생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날 위해 이번 혼담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난 다 알아요. 언젠가 함께 제국극장에 구경 간 날 밤 언니는 내게 슌키치 오빠를 좋아하느냐고 물었죠. 그러더니 좋아한다면 언니가 도와줄 테니 슌키치 오빠한테 시집가라는 말도 했어요. 아마 언니는 그때 이미 내가 슌키치 오빠에게 보내려던 편지를 읽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 편지가 없어졌을 때 나는 정말 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죄송해요. 한때 언니를 원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면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언니의 상냥한 그 말이 내게는 빈정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화를 내며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일은 물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로부터 2, 3일 지난 뒤 갑자기 언니의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나는 그야말로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과를 할까 생각했어요. 언니도 슌키치 오빠를 좋아하니까요. 감추지 말아요.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만 아니었다면 언니는 틀림없이 슌키치 오빠와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니는 내게 슌키치 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결국은 그렇게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소중한 언니, 오늘 내가 닭을 안고 나와 오사카로 떠날 언니에게 인사시킨 걸 기억하죠? 내가 기르는 닭에게도 나와 함께 언니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까지 눈물을 흘리셨죠. 언니, 이제 내일이면 오사카로 떠나시겠네요. 하지만 언니, 부디 이 동생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달걀에 모이를 주며 언니를 떠올리고 아무도 몰래 울고 있어요. 노부코는 이 소녀티를 벗지 못한 편지를 읽을 때면 늘 눈물이 고였다. 특히 도쿄역에서 기차에 타려는 순간 살며시 이 편지를 건네던 데루코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과연 이 결혼은 동생이 상상하듯 전적으로 희생적인 것일까?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도 그런 의심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곤 했다. 노부코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애써 기분 좋은 생각에 잠기려고 했다. 소나무 숲을 가득 채우던 햇빛이 점점 누런 저녁빛으로 물들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2. 결혼한 뒤로 석 달쯤은 두 사람 역시 다른 신혼부부처럼 그럭저럭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남편은 약간 여성적인 면이 있는 말수 적은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몇 시간씩 노부코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노부코는 뜨개 바늘을 놀리면서 요즘 인기 있는 소설이나 희곡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에는 가끔 기독교 분위기가 풍기는 여자 대학 학생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인생관이 드러날 때도 있었다. 남편은 저녁 식사 때 마신 술 때문에 붉어진 얼굴로 읽던 석간신문을 무릎에 얹고 재미있다는 듯이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의견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오사카나 근교에 있는 유람지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기차나 전차를 탈 때마다 아무데서나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어대는 간사이 사람들이 노부코가 보기에는 모두 상스럽게 보였다. 그런 만큼 점잖은 남편의 태도가 더 품위 있게 여겨져 기뻤다. 실제로도 잘 차려입은 남편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모자나 양복 또는 목이 긴 붉은 가죽 구두에서도 화장 비누 냄새처럼 청결한 분위기가 풍겨나오는 듯했다. 특히 여름 휴가 때 마이코에 갔을 때 찻집에서 우연히 남편 동료들과 마주쳤는데
그들과 비교해보고 남편이 더욱 자랑스러워졌다. 하지만 남편은 그 천박한 동료들과 무척 친해 보였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노부코는 오래 잊고 있던 창작을 떠올렸다. 그래서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만 한두 시간 책상 앞에 앉기로 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드디어 여류 작가가 되는 건가? 하며 온화한 입가에 살짝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도 글은 마음처럼 잘 써지지 않았다. 노부코는 턱을 괴고 멍하니 앉아 찢는 듯이 더운 소나무 숲의 매미 소리에 넋을 잃고 귀 기울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런데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땀이 밴 와이셔츠 칼라를 바꾸어 달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 하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세탁소에 맡긴 상태였다. 평소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남편은 불쾌한 듯이 표정을 흐렸다. 그리고 바지 멜빵을 걸치면서 소설만 쓰고 있으면 곤란하지? 라며 전에 없이 핀잔을 주었다. 노부코는 말없이 시선을 떨구며 상의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그로부터 2, 3일 지난 어느 날 밤 남편은 석간신문에 보도된 식량 문제 기사를 읽더니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좀 더 줄일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당신도 이젠 여대생이 아니잖아 라는 소리까지 했다. 노부코는 건성으로 대꾸하면서 남편의 넥타이에 자수를 놓고 있었다. 그러자 남편은 의외일 정도로 집요하게 그 넥타이도 그래. 새로 사는 게 오히려 돈이 덜 들지 않겠어? 라며 계속 트집을 잡았다. 노부코는 더욱 할 말이 없어졌다. 결국 남편도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상업 관련 잡지인지 뭔지를 시큰둥한 표정으로 뒤적였다. 노부코는 침실 전등을 끄고 나서 남편에게 등을 보인 채 이제 소설 같은 건 쓰지 않을게요 라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남편은 그래도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잠시 후 노부코는 같은 말을 더 힘없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리고 바로 울음소리를 내고 말았다. 남편은 두세 마디 노부코를 꾸짖었다. 그 뒤로도 노부코의 흐느낌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하지만 어느새 노부코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이튿날 두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금슬 좋은 부부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12시가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는 날이 있었다. 겨우 집에 돌아온 남편은 레인코트도 혼자 벗지 못할 정도로 술 냄새를 풍겼다. 노부코는 눈썹을 찌푸리면서도 애써 남편 옷을 갈아입혔다. 그런데 남편은 꼬인 혀로 이렇게 빈정거렸다. 오늘은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 소설을 좀 썼을 테지? 남편은 여자 같은 입으로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했다. 그날 밤 노부코는 잠자리에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이런 모습을 보면 데루코도 함께 울어줄 텐데. 데루코, 데루코. 내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란다. 노부코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동생을 부르면서 남편의 입에서 나는 고약한 술 냄새에 괴로워하며 밤새 거의 한숨도 못 자고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날이 밝자 이번에도 또 자연스레 화해가 되었다.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되풀이되는 가운데 가을은 점점 깊어갔다. 노부코는 언제부터인지 펜을 잡는 일이 드물어졌다. 이 즈음에는 남편도 노부코가 하는 문학 이야기에 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직사각형 모양의 화로를 사이에 두고 자잘한 가정 경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일에 점차 익숙해졌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는 적어도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를 곁들인 남편에게 무척 흥미로운 화제인 듯했다. 그런데도 노부코는 측은하게 가끔 남편의 눈치를 살피곤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요즘 기르는 수염을 꼬면서 여느 때보다 한결 쾌활하게 이제 아이라도 갖게 되면 운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잡지에 매달 사촌오빠 슌키치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노부코는 결혼한 뒤로 다 잊은 사람처럼 슌키치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저 동생이 보낸 편지로 대학 문과를 졸업했다거나 동인 잡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슌키치 소식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잡지에 실린 그가 쓴 소설을 보니 예전처럼 반가웠다. 노부코는 그 페이지를 넘기며 몇 번이나 홀로 미소를 지었다.
슌키치는 소설 속에서도 역시 냉소와 해학, 이 두 가지 무기를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공연한 생각일지 몰라도 그 경쾌한 야유 뒤에는 뭔가 예전 슌키치한테서는 느낄 수 없던 쓸쓸한 자포자기의 감정이 숨어 있는 듯했다.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찜찜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노부코는 남편에게 더 상냥하게 굴었다. 남편은 추운 밤 화로 맞은편에서 늘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노부코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 얼굴은 전보다 더 젊어 보였고 늘 화장을 하고 있었다. 노부코는 바느질감을 펼쳐놓고 도쿄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남편은 노부코가 그때 일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의외이면서도 기쁜 모양이었다. 아니 용케 그런 일까지 기억하고 있네? 남편이 이렇게 놀리면 노부코는 늘 말없이 눈으로만 애교 섞인 대답을 했다. 하지만 노부코 스스로도 왜 그토록 잊지 못하는지 속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 데루코가 납회를 마쳤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 편지에는 슌키치가 데루코를 맞아들이기 위해 도쿄 교외에 있는 고급 주택지에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노부코는 서둘러 어머니와 동생에게 긴 축하 편지를 썼다. 아무래도 시간을 내기 어려워 본의 아니게 참석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내용을 적다가 노부코는 무슨 까닭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러 차례 멈추었다. 그때마다 노부코는 눈길을 들어 소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소나무들은 초겨울 하늘 아래 무리지어 검푸르게 우거져 있었다. 그날 밤 노부코는 남편에게 데루코가 결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늘 그러듯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노부코가 동생 말투를 흉내내는 것을 재미있다는 듯이 듣고 있었다. 하지만 노부코는 왠지 동생 데루코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만 잘까? 2-3시간 뒤 남편은 부드러운 수염을 쓰다듬으며 졸린다는 듯이 화로 앞에서 일어섰다. 노부코는 동생에게 줄 축하 선물을 아직 정하지 못해 부젓가락으로 화로에 담긴 제 위에 글자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 그런데 기분 묘하네. 내게 제부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라고 했다. 당연하잖아. 여동생이 있으니까. 노부코는 남편의 이 말을 듣고도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데루코와 슌키치는 섣달 중순에 식을 올렸다. 그날 낮 점심 먹기 조금 전부터 하늘에서 희끗희끗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혼자 점심 식사를 마친 노부코는 입에서 계속 생선 냄새가 났다. 도쿄에도 눈이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부코는 어둑어둑한 거실에 있는 네모난 화로에 기댔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하지만 입안에 남은 비린내는 집요하리만치 가시지 않았다. 감사합니다.